네, 데이터 세상 속으로 오늘도 포문을 열어봤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김규리 아나운서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또 김세영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옆으로 블랙 앤 화이트의 조화로 함께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구정을 맞아서 작년 한 해 데이터로 돌아보는 시간을 맞아보려고 하는데요. 2025년 우리는 무엇에 열광했고 또 어떤 변화에 주목했는지 데이터 세상 속으로 국내 트렌드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살펴보시죠. 네,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검색된 국내 인물 5명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5위는 홍민택입니다. 작년 한 해 IT 업계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인물 중에 한 명일 것 같은데 화제는 바로 카카오톡 개편 논란이었습니다. 이슈 중심에는 카카오톡 CPO인 홍민택 CPO가 있었죠. 네, 홍민택은 토스 혁신법인 대표이사와 토스뱅크 초대 은행장을 맡으며 주목받아온 인물인데요. 2024년 토스를 떠난 뒤 2025년 2월 카카오 CPO로 영입되며 다시 업계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논란의 시작은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이었습니다. 친구 목록에 있던 첫 화면이 피드형으로 바뀌고 쇼폼과 추천 노출이 강화되면서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상당히 컸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카카오톡 바뀌었을 때 사실 너무 불편했거든요. 이거 메신저라기보다는 거의 뭐 SNS로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해서 이게 뭐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용자 불만도 빠르게 급증했는데요. 카톡을 켜자마자 정신이 없다. 메신저를 열었는데 SNS 같은 반응이 커뮤니티와 앱스토어 리뷰에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네, 특히 고령층과 이제 업무용 사용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컸는데요. 앱 마켓 평점은 급락했고 1점 리뷰가 쏟아지며 국민 메신저라는 상징성에도 금이 갔습니다. 네, 논란이 커지자 카카오도 대응에 나섰는데요. 결국 카카오는 개편 엿새 만에 첫 화면 친구 탭을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10월 국정감사에서 기술적인 이유로 완전한 롤백, 이전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번복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는 그러면 누가 이 결정을 주도했느냐는 관심이 커졌는데요. 자연스럽게 홍민택이란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함만 키웠다는 평가와 함께 책임 소재에 시선이 쏠리기 시작한 거죠. 네, 이렇게 카카오톡 개편 논란으로 화제가 되다 보니 홍민택이란 이름 자체도 검색량이 급증한 거죠. 그러면서 과거의 이슈들도 함께 떠오르게 됐는데 특히 토스뱅크 재직 시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카카오 형들 홍민택에게 개기지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토스뱅크 시절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노동청으로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홍민택 CPO가 직접 나무위키 문서 삭제 요청까지 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홍민택 측은 카카오톡 대개편 논란과 홍민택의 얼굴을 AI로 합성한 풍자곡 카톡밥 항목이 허위 사실과 비방이라며 임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네, 홍민택 측은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도 밝혔는데요. 나무위키 측은 홍민택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항목을 다음 달 8일까지 임시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다만 삭제 요청 신청서 자체를 비공개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투명성 보고서 형태로 신청 내용은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야, 이런저런 논란에 휩싸이면서 홍민택 CPO가 정말이지 민망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일들 겹치면서 개편 당시 카카오톡 주가에도 큰 영향을 끼쳤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카카오톡 업데이트 직후인 2025년 9월 카카오 주가는 발표 전날 6만 6천 원대에서 나흘 만에 10% 이상 급락해 5만 9천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보건 발표가 있었지만 주가는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채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카카오톡 논란은 카카오톡이라는 앱이 단순히 사적인 앱이 아니라 공적 인프라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용자들의 반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기획과 판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준 것 같은데요. 디지털 플랫폼도 사회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4위 키워드 보시죠.
네, 익숙한 이름 백종원입니다. 작년 한 해 정말이지 많은 논란에 휩싸였죠. 네, 백종원은 요리 연구가이자 외식기업 더본코리아의 대표로 프랜차이즈 사업과 방송 활동을 병행하며 영향력을 넓혀왔는데요. 다양한 요리법과 장사 노하우를 전달하는 전문가로 신화적인 이미지를 쌓아올린 인물이죠. 네, 하지만 2025년 들어 백종원이란 이름은 성공 사례보다 논란과 함께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제품 판매와 사업 운영 전반에서 여러 문제가 연이어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네, 논란의 시작은 작년 1월이었습니다. 백햄 세트, 더본코리아가 판매한 통조림 햄인 백햄 세트를 통해서 시작된 건데요. 명절 선물 세트로 판매된 햄 세트를 두고 가격과 표시 방식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가를 높게 설정한 뒤 큰 폭의 할인을 적용하는 판매 방식이 알려지며 실제 가격을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는데요. 네, 맞습니다. 더본코리아가 24년 11월에 상장을 했단 말이죠. 이후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대하는 바가 컸을 텐데 백햄 논란도 있었고요. 또 작년 6월이었죠. 충남 홍성군에서 개최된 먹거리 축제에서는 조리 장면이 공개되면서 또 한 번 위생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작년 한 해 크고 작은 구설수에 오르면서 계속해서 화제의 키워드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농약 분무기 형태의 도구로 소스를 살포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조리 방식의 적절성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일부 지자체 행사에서 백종원 측과의 협업 비용이 공개되면서 지역 축제 운영과 관련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부 지자체 측에서 협업 과정에 홍보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방송 제작 과정에서의 갑질 의혹, 계열사 임원의 부적절한 면접 논란까지 더해지며 개인의 이미지를 넘어 기업의 내부 관리와 책임 문제로 확대됐습니다. 네, 최근에는 BTS의 멤버 진 씨와 공동 투자한 지니스램프의 원산지 표시 논란도 있었는데요. 지난 9월 농관원에는 지니스램프가 판매 중인 증류주 아이긴의 원산지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고발장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제품 상세 정보의 자두 농축액은 칠레산으로 그리고 수박 농축액은 미국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온라인 판매 페이지 상품 정보란에는 두 제품 모두 국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온라인 판매 페이지의 국산 표시 부분을 원산지 상세 설명의 표시로 변경하며 즉시 시정 조치를 했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크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동시에 겹치면서 더본코리아의 주가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는데요. 상장 첫날 최고가가 64,500원까지 치솟았던 주가는 논란이 이어지면서 28,000원대로 급락했고요. 52주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공모가인 34,000원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최근 주가 흐름이 여전히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종원 씨는 최근 방영된 흑백요리사 2에 출연해 다시 얼굴을 비췄는데요. 녹화 자체는 작년 3월이었기 때문에 분량 삭제 없이 방영된 것 같습니다. 대신 시즌 1보다 분량이 많이 줄었죠. 맞아요. 보니까 백종원 씨의 분량은 정말 확 줄고 안성재 셰프 위주의 심사 장면이 굉장히 많아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현재 백종원 씨의 근황은 어떤가요? 네, 최근 백종원 씨와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결론난 상황인데요. 현재는 촬영을 마친 예능이 공개되고 있고 다음 달에는 TVN 백사장 3로 예정돼 있어 조심스럽게 복귀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백종원을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백종원 나락, 백종원 근황 혹은 백종원 주식 이런 단어들이 연관 검색어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고요. 방송 복귀 행보와 기업 운영에서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또 대중들의 반응은 어떨지 계속해서 많은 관심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3위 키워드 보시죠. 네, 말하면 입 아픈 엔비디아 CEO의 이름이네요. 한때 치맥 회동으로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죠. 네, 젠슨항과 한국 재계 총수들과의 치맥 회동과 AI 반도체 공급망과 HBM 협력 이슈가 맞물리면서 젠슨황의 행보가 곧바로 산업 시장 신호로 해석돼 검색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네, 젠슨황은 AI 반도체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죠.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지난해 10월경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젠슨황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과 치킨집에서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네, 세 사람은 맥주로 건배한 뒤 소맥 폭탄주까지 나누며 약 1시간가량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젠슨 왕은 두 총수에게 직접 사인한 선물을 전달했고 선물에는 우리의 우정과 세계의 미래를 위하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하죠. 네, 회동 장소가 알려지자 이른 오후부터 취재진들과 시민들이 몰렸고요. 저녁 무렵엔 1,000명에 가까운 인파가 치킨집 앞에 모였습니다. 경찰이 질서 유지선을 설치할 정도로 현장 열기가 과열됐습니다. 네, 이 치맥 회동이 겉으로 볼 땐 상당히 캐주얼해 보이는 그런 자리처럼 보였지만 시기와 만난 인물들을 고려하면 단순한 친목 자리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산업구조나 공급망 관점에서 보면 이 만남 그때 당시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네, 이 흐름 속에서 삼성의 움직임도 눈에 띄는데요. 치맥 회동 이후 알려진 내용은 엔비디아가 수십 개 규모의 고성능 AI GPU를 한국에 공급하기로 했고요. 삼성전자도 상당 물량을 배정받아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제조 공정의 분석, 최적화, 스마트 팩토리 등 AI 인프라 구축에 활용하겠다는 방향이었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한국 기업들에게 AI 반도체를 만드는 설계 기준과 함께 AI 개발의 기본 도구인 CUDA 사용 환경을 공유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GPU와 메모리를 연결하고 어떤 기준에 맞춰 개발해야 하는지를 공개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AI 플랫폼에 맞춰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후 삼성의 움직임도 눈에 띄는데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경쟁보다는 HBM 고도화와 AI 반도체용 메모리 수율 개선에 집중하면서 플랫폼 주도보다는 핵심 부품 공급자로서 전략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그룹 역시 자율주행과 로봇, 스마트 팩토리 등 AI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영역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는 단순한 칩 공급자를 넘어 AI 인프라 파트너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증권가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메모리 가격 급등 그리고 AI 반도체 수요 확대가 맞물리면서 20만 원대도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HBM 핵심 공급 기업이라는 점이 더욱더 부각된 결과인데 실제 주가 흐름은 목표 주가랑 어떻게 다른가요? 네, 치맥 회동 이후 삼성전자 주가는 눈에 띄게 상승했는데요. 젠슨 황과 이재용 회장의 만남이 예고된 10월 30일 주가는 장중 10만 5천 원대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전일 대비 3%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후에도 이른바 10만 전자 흐름이 이어지면서 증권가의 목표주가 상향으로 연결됐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 역시 주가 재평가에 들어갔습니다. 자율주행과 로봇, 스마트 팩토리 등 이른바 피지컬 AI 영역이 부각되며 증권가 목표 주가는 80만 원에서 85만 원대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 이런 흐름 속에서 젠슨왕이라는 키워드는 글로벌 AI 플랫폼의 구조를 상징하는 인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과 행보가 곧 시장의 신호가 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엔비디아 주가도 이런 관심과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주가 상승의 핵심은 단기 AI 수요보다 대체 가능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GPU 설계와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동시에 구축한 구조가 유지될 수 있는지가 이제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이 점차 넓혀지고 있습니다. 결국 젠슨왕이라는 인물은요, AI 시대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하나의 키워드가 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위 키워드 보시죠. 네, 한덕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이제 전환이 됐었고 또 이렇게 2위에 오를 수 있었던 건 검색량 자체도 상당히 많았지만 얼마나 자주 구글 트렌드에 나오느냐도 함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 5월 1일 한덕수 전 총리는 국무총리직과 대통령 권한대행직에서 사임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권한대행 체제를 정리하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 행정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인데요. 네, 다만 사인 시점이 대선 일정과 겹치면서 정권에서는 당시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권한대행이 선거 국면까지 국정을 운영하는 구조 자체에 대한 부담도 함께 이야기가 됐었고요. 이 과정에서 대통령 출마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러면서 검색량이 다시 한번 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한덕수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 굵직한 현안의 중심에 섰는데요. 국회에서 탄핵 심판을 받았으나 대법원 취소로 복귀하는 매우 이례적인 정치적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출발점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보다 왜 한덕수 전 총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검색됐을까요?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에서 권한대행으로의 역할 변화, 탄핵 심판과 복귀, 이후 사임까지 주요 정치 이벤트가 한 해 동안 연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네, 반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과 구속, 재판이라는 굵직한 이슈는 있었지만 특정 시점에 집중된 형태였고요. 이후 국면에서는 관심이 사건 단위로 나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국면이 여러 차례로 바뀌었던 흐름이 국민들의 반응과 검색 데이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권한대행 전환과 탄핵 심판, 특검 기소, 그리고 1심 선고까지 이어지면서 국민들은 매 단계마다 상황을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검색량이 반복적으로 치솟은 거죠. 그러니까 두 인물은 같은 정보가 있긴 했지만 시기적으로 주목받는 방식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두 사람의 공판 결과도 나왔죠? 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판 결과부터 보면요.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내란 연관 혐의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 네, 재판부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상의 권한을 넘어선 판단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군과 행정조직에 대한 지시가 법적 한계를 벗어났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직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항소를 통해 상급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 판단이 직접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네, 재판부는 한덕수가 권한대행이라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위헌, 위법 상황을 제지할 책임이 더 컸다고 봤는데요. 오랜 고위공직 경력이 오히려 책임을 무겁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는요, 선고 직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한 반발이나 정치적 메시지는 전혀 내놓지 않았고요. 다만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 국민 반응도 비교적 분명했는데요. 권한대행이라는 특수한 위치에 있었던 만큼 책임을 명확히 물은 판결이라는 평가가 많았고요. 행정수반에게 적용될 법적 기준이 제시됐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네, 향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은 계속 진행되면서 쟁점이 추가로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덕수 전 총리는 항소심 여부가 다음 국면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예상한 이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인데요. 2025년 대한민국 정치는 탄핵과 조기 대선 그리고 정권 교체까지 이어지면서 큰 변화를 겪었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인물이 바로 대통령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화제의 인물로 떠오른 배경에는 불확실한 정치 상황이 있었는데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국정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검색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2024년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논란 이후 탄핵 소추가 이뤄졌는데요.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이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며 정권 교체가 이뤄졌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매우 이례적인 권력 이동이었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국민적 관심은 이거였습니다. 국정 공백을 얼마나 빠르게 메울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정치의 정상 작동 여부가 국민들의 관심사였죠. 네,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보면요. 이재명의 검색량은 선거 유세 시점보다는 탄핵 국면과 조기 대선 전후에 집중됐는데요. 불확실한 시기에 정세의 흐름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는 한국갤럽 1월 넷째 주 조사에서 잘하고 있다 61%, 잘못하고 있다 30%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요. 정책 성과 이전 단계임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치입니다.
네, 전국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들이 지난해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을까요? 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여름부터 민생지원금, 전국민 대상 소비 쿠폰을 지급했는데요. 이 정책은 1인당 일정 금액을 지급해 내수 소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또 상생 페이백 제도도 시행돼 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늘어난 국민에게 월 최대 10만 원을 디지털 온누리 상품으로 환급해 소비를 촉진했습니다. 네, 저도 이것을 혜택을 받은 1인으로서 참 좋은 제도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생 안정과 소비 회복에 초점을 둔 정책들이 이어지면서요.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긍정적으로 형성이 된 것 같고요. 개혁 속도보다는 우선 안정을 선택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지표에서도 이런 흐름이 확인되는데요. 실제로 코스피 지수는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5,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상징적으로 언급되던 5,000P가 숫자로 확인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반응도 큰 거죠. 네, 코스피 5,000선 돌파는 국내 증시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유입되면서 지수 전반을 끌어올린 것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이번 상승을 특정 정책의 효과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권력 공백이 해소되면서 정치 리스크가 줄어든 때에 따른 어떤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수 급등을 두고 이거 과열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선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5,000 돌파 이후 온라인에서는 과거 이 공약을 비현실적으로 평가했던 반응들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시 조롱 섞인 발언과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기대나 상징이 아니라 실제 정책과 결과로 평가받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대비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중심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정책의 성과와 책임이 동시에 평가되는 위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26년을 앞둔 이재명 정부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과 민생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둬야 되는 시점이 된 것이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저희 여기까지입니다. 데이터 세상 속으로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가치 있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